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리논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순서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제 그 최상위권 수리논술을 대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네, 시간이 한 15분 정도 할당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컴팩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PT 내용은 다 출력이 돼 있어서요. 뭐 필기나 뭐 사진 찍으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를 좀 좁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대상 학교는 의치안약 1학년, 그다음에 이제 의치안약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쓰게 되면 사실 조금 선이 넓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서성한 중 정도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꼭지 정도로 좁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논술 전형의 좀 그 흐름이랄까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안 겹치도록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논술은 그러니까 논술 시험하고 학생부 교과하고 학생부 비교과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서 진행하는 거고요. 이제 그 상세한 내용들은 오늘 이제 책자 받으셨을 텐데 논술의 길에 제가 되게 정리를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내용을 상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는 연세대는 논술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00대 빵대 빵으로 되어 있는데 논술 고사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100대 빵대 빵. 중대는 70대 20대 10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과랑 비교과가 20%, 10%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건데요. 사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 그 가톨릭대 의학 그 표 보셨죠? 거의 그러니까 논술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교과와 비교과는 거의 유불리가 없이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최상위권 의치한약 같은 경우에는 과학 논술을 같이 실시하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그쪽까지 이제 그 의학 계열까지 내가 노려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과학 논술을 할까 말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학 논술을 하는 쪽과 안 하는 쪽도 분류해 봤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리 논술만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기조는 그 전에는 확실히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과학 논술까지 대부분 많이 시행 같이 했었어요. 좀 좁혀 나가고 있는 추세라서 현재는 아래에 있는 4개 대학만 이렇게 과학 논술이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물화생 선택할 수 있는 곳은 경희대 의치한약 그리고 연세대 미래의예고요. 물화생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건 연세대고 생명과학으로 한정지어 있는 곳은 아주대 의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사실은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생명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요건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시험 범위 이슈가 발생을 해서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확인해 보시면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상 대학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예로 만약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지금 미기학 다 출제하는 대학에서는 없죠. 네. 이제 미기, 뭐 미화, 미적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미기화학은 뭐 동국대 약대, 서강대, 연세대, 이대 약대, 한양대 이렇게 다 출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뭐 미기도 있고 미화학도 있고 미적도 있고 수원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수원수에 대해서 아까 그 성대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요. 그 여기는 미적에 해당하는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미적만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충분히 해볼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시험 범위가 줄면 그 안에서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시험 범위가 넓은 곳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은 사실 개개인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험 범위가 좁은 것이 절대 유리한 그런 상황을 만들진 않겠다 뭐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시험 범위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미기학을 다 낸다고 해놓고 미적만 낸다든지 뭐 미기 낸다고 해서 미적만 낸다 이러면 사실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도 기준으로 과연 시험 범위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을 때 시험 범위대로 다 잘 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대학 말고 전체로 확장시켜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낸다고 하는 대로 다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대는 이제 미화기를 내겠다고 했지만 확통을 빼고 출제를 했고요. 동국대 미화기 낸다고 했는데 미정됐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뭐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하는 입장에선 학교에서 낸다고 했으면 그냥 학생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사실 또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 사실 모든 학생들이겠죠. 논술이 메인 전략이 될 수는 없잖아요. 수능도 같이 끌고 가는 입장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아마 시험 범위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더 준비를 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아쉽지만 그냥 다 낸다고 보는 게 맞겠구나. 시험 범위가 있다면 일단 그냥 그것을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오늘 지금 아까 그 대학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범위가 무조건 다 나온다라고 보고 힘들지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이제 소재, 내용적인 측면으로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최대한 다양한 것들을 미리 경험을 해서 시험 보러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 비교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충 보셨으니까요. 네. 그 이제 특징과 대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최상위권 수리논술이라고는 하지만 적어도 수리논술이 이제 어떤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 건지 그걸 조금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이 어떤 시험인지를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큰 틀에서는 어차피 수학 문제거든요. 수능하고 비교, 뭐 내신이건 수능이건 논술 어차피 수학 문제예요. 그 안에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형식적인 차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게 4가지 정도로 한번 특징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수능은 이제 30문제짜리라고 한다면 논술은 대문제로 따지면 크게 2개에서 3개 정도만 출제가 됩니다. 그 속에서 소문제가 한 2~3개쯤 있어요. 대부분 그런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최상위권 친구들은 버리는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몇 개 없으니까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되고 무조건 다 풀겠다는 마인드로 들어가긴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떻게든 새로운 상황을 좀 던져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그 문제를 출제하러 들어갈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상황, 그 다음에 긴 호흡을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답안으로 형식이 진행되고 있고 이제 수학 문제는 맞지만 이제 애들 입장에서 가장 어색할 만한 부분은 증명 형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2~3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를 절대 버릴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는요. 사실 뭐 이건 제 개인 의견보다는 너무 당연한 말이 될 텐데 최대한 많은 주제를 평소에 많이 공부를 해놔가지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쌓아 나가야 결국에는 이런 상황을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의 레벨에 관계없이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 고교 과정 안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뭐 소재는 뭐 다양한 건 많이 있겠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한정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년도에는 A 대학에서 이러한 소재가 나왔다고 치면 조금 살짝 바꾸던지 해서 뭐 B대학에 나올 수 있고 다음 연도에 B대학에 나오고 그 다음 연도에 C대학에 이런 식의 구조를 생각보다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체 선생님들께서 대부분의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을 텐데요. 상반기 동안에는 이제 전체 단원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최대한 기본기라든지 핵심 내용들에 대해서 정립을 하면서 뭐 내용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반기 수업이 진행이 되고 네. 그 다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주제와 접근법들에 대해서 이제 7, 8, 9월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9월 말이 되면 이제 종료가 돼요. 정규관 수업은. 아니 그 12주 전략은요. 그리고 나서 10월, 11월 수능 전후로 해서는 대학별로 분류를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새로운 상황과 긴 호흡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합니다.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구조를 짜는 연습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능 수학을 가장 많이 경험을 할 테니까요. 그 차이를 조금 짚어보자면 일단은 가장 큰 그 형식적인 차이는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조건과 물음을 보고 스스로 구조를 적어야 한다. 사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 맞아요. 똑같은 건 맞는데 이제 물어보는 투라든지 조건을 던져주는 형식이 애들 입장에서는 수능에 비해서는 확실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먼저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떤 레벨에 관계없이 이런 형식의 시험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연두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애들도 들으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이게 문제를 풀게 되면 생각보다 마음이 급해서 그런 것인지 제시문을 참고해야 한다는 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 부분이 꽤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입장에서 제시문을 쓸 때는 뭐 이상한 걸 써주지는 않겠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푸는 입장에서도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이용해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그 조건과 물음을 가지고 구조를 짜야 한다는 느낌은요. 이게 이제 호흡이 긴 시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건도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예요. 물음도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근데 중간 과정이 되게 긴 거거든요. 호흡이 긴다는 소리가.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푸는 입장에서는 조건을 보자마자 아 이렇게 가서 물음으로 가야지. 이거를 바로 단칼에 짜이는 시험이 아닐 거거든요. 분명히. 그게 바로 되는 거라면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변별이 없겠죠. 그래서 푸는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이렇게 와볼까? 이런 물음을 던졌으면 이렇게 와볼까? 이래서 조금씩 오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거네 하고 이제 스스로 아 약간 이런 지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방향으로 촥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런 그 뭐랄까요 이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때 분명히 잘못 들어가는 길도 있을 거예요. 옳게 그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평소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네 되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야만 이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최대한 학생 스스로 느껴가면서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술형 답안, 이거 당연한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수식과 글로부터 교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저는 뭐 문제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설득을 하는 건데 글로 적는 거죠. 그럼 가장 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 같아요. 한번 써서 제출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뭔가 빈약한 논리들이 있다면 바로 티가 나겠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표현들이 약간 그 미천이 드러나는 그런 시험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 내용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또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평소에 누구를 보여주려고 답안지를 쓴 일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뭐 서술형 그 내신 서술형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막상 써보면 수능 문제는 뭐 쉽게 잘 푸는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 뭐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실력이 낮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그냥 쓸 일이 잘 없었으니까 이 말을 머릿속으로는 잘 알겠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적어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모의노트를 진행을 하고요. 다시 쓰기 과제도 항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은 깜지 같은 거죠. 한두 장 정도 쓰다 보면은 아, 이 말 이렇게 쓰면 되는 거네 하고 충분히 이 부분을 금방 해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쓰다 보면 내가 이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자신의 학습 상태 또한 충분히 점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수업 구성은 이제 뭐 75분 앞에 저희가 3시간 반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75분은 주제 강의하고 중간에 80분 모의노트를 진행하고 그 다음 해설 진행을 하는데 이제 모의노트를 진행할 때 대면 전삭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그리고 1대1로 불러가지고 뭐 피드백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3시간 반 정도 수업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복습을 하면 이게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쭉 진행을 하면 되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대비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수학 공부만 따지면 작은 양이겠지만 사실 평소에 수능 공부도 같이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애들 보면은 확실히 하반기로 갈수록 실력은 올라가더라고요.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해가는 거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니까 충분히 준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난이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초등학교 분명히 엄청 어려운 게 나올 거예요. 보자마자 풀리는 게 절대 안 나올 거고 어려운 게 나올 텐데 그러면 준비를 시킨다고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이제 난이도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를 본다면 사실 이제 그 훨씬 예전 시절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대학교에 있는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냈다가는 바로 걸려가지고 막 제재 먹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기출 문제나 모의 논술 같은 거 최대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난이도도 최대한 실질적인 난이도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하게 어렵게 하지 않겠다가 어떻게 보면 주된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의 논술 같은 경우 하나 실시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또 이제 복습을 아무리 충실히 해도 계속 새로운 걸 배워나가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에서 4번 정도 한 덩어리 정도 묶어가지고 한 파트까지 넘어가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좀 다 같이 묶어서 한번 시험을 보는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대면 첨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그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할 때
당연히 시험지에 대한 채점을 해서 뭐 너 시험 이렇게 봤구나, 뭐 틀렸구나, 뭐 약간 이런 것들을 말을 해주는 거는 맞지만은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그 대면 첨삭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면 첨삭 시간에는 뭐 문항별로 출제 의도라든지 뭐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득점 상황이라든지 각자의 전반적인 강약점들을 다 알려주면서 모니터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소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대면 첨삭의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9월 넘어갔을 때 원서 지원을 할 때도 요 때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의 약간의 출제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뭐 성대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굉장히 헤비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인하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이 크게 필요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컴팩트하고 짧은 증명문제를 좋아하는 이런 조금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요것들을 반영해서 이 친구는 이런 쪽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요 학교를 조금 피하고 요새 학교를 편하게 좋겠지. 약간 이런 식의 판단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대면 첨삭 시간이 그때그때 시험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도 있지만은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파악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원서산할 때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증명 같은 경우는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용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니고 빠르게 말씀드리면 평소에 수능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봤는데 예를 들자면 숫자를 구하라는 형식의 문제가 항상 나올 거예요. 왜냐면 숫자를 쓸 수밖에 없다 답안지에. 숫자를 구하는 것을 물어볼 텐데 이제 논술 문제에서는 숫자 구하는 것도 물어보지만 이런 식의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김치찌개가 색이 왜 빨갛니? 아니면 왜 신맛이 나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수학 문제가 왜 이래?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냐면 빨간색이구나 라는 결론을 던져주고 이유만 설명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론을 알려주면서 이거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푸는 입장에서도 그게 된다는 거구나. 그게 됐으려면 뭐가 됐었어야 하지 하고 앞으로 한 단계 넘어오고 또 한 단계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의 전략 9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한 가지 전략이 거꾸로 추론하기. 요 전략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요거 이제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데 거꾸로 오다 보면 별거 아니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수업 특징 좀 제 수업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은 좀 힘들긴 한데 이제 애들한테 수업 진행을 할 때 이제 해설도 제공하고 뭐 문제도 주고 판서대에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상 보면 분명 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이 과연 이해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든지 어려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제가 좀 잔소리를 적어가지고 손글씨 필기 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 물론 알아서 잘 하겠지만은 그래도 혹시 뭐 오해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니까 손글씨 풀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이북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되게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재밌네. 뭐 문제 되게 잘 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할 때 뭐랄까요? 결국에는 뭐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 시험 보러 갔을 때 풀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풀이법 같은 경우에도 뭐 풀이가 3-4가지 있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그래도 최대한 현실적인 풀이를 최대한 전달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당연히 꼼꼼히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애들한테 수업 줄 때 뭐 이렇게 해좀 적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최상위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이게 상위권, 뭐 중위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크게 막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렵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계산량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물론 수학 실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건가? 라고 흐름을 잡았을 때 그 흐름을 맞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계산을 통해서 끌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요거를 좀 이 속도를 빨리빨리 내가지고 이 길이 아니었네? 그냥 빨리 끊고 다른 길을 선택한다든지 맞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무겁고 더러운 계산을 하더라도 좀 지치지 않는 그런 지구력 같은 것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어려운 편이고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출제 의도, 물음과 조건을 보고서 이게 이러려고 냈나? 아니 그 파악하는 그런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학습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의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그냥 땡칠 게 절대 아니라 왜 저렇게 지금 저렇게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한 거지? 왜 저렇게 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요. 네,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뭐 답이 나왔구나. 땡칠 게 절대 아니라 교수님은 그럼 뭘 묻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들이 그 문제만 놓고 본다면 뭐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고민하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실력을 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이제 제가 비슷한 말을 계속 드리지만 그냥 풀고 땡칠 게 아니라 이거 왜 그러는 거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을 하면서 딱 그 풀렸을 때 아, 풀렸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랄까요?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서로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분당에서는요, MY반하고 S반 진행을 합니다. 이름 그 알파벳은 뭐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게 MY반 같은 경우는 의대 플러스 연세대 진행하는 반이고요. 그다음에 S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폭을 줄였는데요. 연서성한 중에서 끊고 그다음에 플러스 약대 정도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금요일과 목요일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정원은 10명으로 끊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제 직접 첨삭을 해보니까 이 10명이 넘어가면 학생별로 해줄 말이 좀 많긴 한데 10명이 넘어가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명 10명으로 끊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셔서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